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지난주 미국 연준에서 이제 빅컷을 단행하면서 금리 인하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기준 금리 인하가 내려가게 되면은 서울 집값이 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한다고 집값이 무조건적으로 상승하는 걸까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리고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같은 부동산 가이드가 필요하시다면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 만나보셔야겠죠. IM 부동산 연구소 박유란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또 한번 해주시죠. 이번 주에도 이제 추석이 이제 좀 지났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갈까 굉장히 흐름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슈를 통해서 풀어드리고 또 아울러 가지고 이후에는 방송 상담까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생방송으로 이게 실시간으로 좀 상담을 문의를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 분석과 함께 또 상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프라인 자리가 있잖아요, 대표님. 바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일 모레 1시죠.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많은 참석을 해주시고요. 이게 주제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결론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좀 그런 규제 속에서도 분명히 오르는 부동산, 오르는 지역, 그러니까 살아남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쾌하고 쉽게 이 부동산 세미나를 통해서 풀어드리니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시에 진행을 합니다. 네.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상담 시작하기 전에 요즘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가장 인기 있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뉴스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급상승 인기 뉴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지금 되고 있는 키워드가 있죠. 금리 인하, 그러면서 동시에 대출 규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금리 인하가 미국이랑 한국발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결론은 집값이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게 대출 규제고요. 이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 방향을 우리가 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금리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집값을 이게 결정하고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데 돈의 가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정말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거는 알고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하를 했더니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론은 이게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보시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는 결론은 쉽게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물건들의 가격이 외국에 있는 물건들은 싼데 우리나라의 물건들은 가격이 조금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물건들이 비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금리
금리 인하를 하면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우리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적금이 인하를 하게 되고 우선 그 이후에 대출 금리까지 인하를 시키게 되면 결국은 영끌족들이 다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가계 부채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동시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타이밍인데 어떻게 인하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9월 달에 인하를 했죠.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5.5%였거든요. 기준금리가. 그랬는데 B컷으로 지금 0.5포인트를 하락을 시켜가지고 5%대가 유지가 됐고요. 이게 4년 만이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1년에 8번 정도 미국에서 금리를 발표를 해요. 9월 달에 발표를 했고 이제 남아있는 게 지금 9월 달에 발표를 했고 11월 달이랑 12월 달에 금리 이제 여부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발표를 할 건데 일단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5%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렇게 동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를 결론은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건데 그 시기만 이제 정확하게 아직 측정이 안 된 거고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이제 부작용들을 생각을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리 인하가 물가가 안정이 되고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면 그 두 가지 측면만 놓고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가계부채가 증가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지 이 두 가지 측면까지 고려를 하고 인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트레스 DSR 적용을 우리가 9월 1일부터 2단계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오는 대출 한도보다 더 줄여가지고 대출을 이제 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최근에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뭐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높은 가격으로 계속 세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단순히 금리적인 부분만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그전의 정책들을 보면 결국은 작년에는 특례 보금자리 담보대출 상품이 있었고 또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이 정책 자금에 대한 대출을 출시를 하면서 사실상 집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돈을 풀어서 부추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고 이제 진행 사항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다가 이제 대출 규제까지 함께 단행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고민이실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금 일단 계속해서 3.5%의 금리를 유지를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떨어지게 인하를 하게 된다면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근 규제를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규제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맞아요. 최근에 대출 규제가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한 번만 짚어보자면 결국은 다주택자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을 일단 중단을 시키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을 지금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개의 맥락을 보면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그때만 담보대출을 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생활안정 자금을 내줬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한도를 1억 원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고 신용대출의 한도도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용대출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제2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카드론 뭐 이런 것까지 다 제한을 하겠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니까 좀 대출 규제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기간도 중요합니다. 기존에 40년에서 많게는 50년까지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30년으로 지금 만기 제한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기간이 단축이 됐지만 이제 맥락으로 보자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개념입니다. 그 밖에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이라는 거는 전세를 끼고 이제 뭐 빌라라든지 주택을 매입을 했을 때 전세 잔금이랑 매매 소유권 이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수도권의 전세
전세 대출 자체를 무주택자로 한정을 해가지고 해주겠다. 결론은 이런 이제 정책들이 전부 다 뭔가 다주택자들의 투기는 조금 막고 무주택자들이 1주택을 그러니까 마련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부작용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규제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또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부작용이 만약에 초래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뭐 지금 계속 키워드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니까 결론은 이게 양극화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조건부로 전세 대출 자체를 중단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뭔가 갭 투자를 하시는 그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갭 투자 수요, 그러니까 임대인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시장에 전세 매물들이 돌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중단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세 물량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전세 가격이 계속 이제 고공행진하는 게 이게 참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세 물량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전세 가격 자체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통상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게 매매가, 집값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집값을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다시 장기적으로는 돌고 돌아 이게 반복되는 게 갭 투자가 증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 지금 제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양극화랑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 현상이 결코 이게 또 참 이게 단순하게 그러면 집값이 잡히겠구나.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니까 투기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볼 문제는 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지 한번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서초구의 원베일리 아파트 이게 국민평수잖아요. 이게 60억을 찍었다고 하고 성수동 트리마제 같은 경우도 40억이나 찍었습니다. 이게 9평이니까 34평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법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대출을 지금 규제를 했지만 실제로 가격이 계속 신고가를 찍는 지역은 이런 금액들이 대출이 필요 없는 금액의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이 있는 분들이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현금을 쥐고 똘똘한 한 채에 자꾸 집을 사다 보니까 가격이 상대적으로 계속 오르는 거고요. 반면에 대출이 필요한 지역들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노도광이 있어요. 노도광은 최근에 가격이 회복을 못하다가 이제야 꿈틀꿈틀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출 규제를 막아버린다? 일부 상한선까지는 가격이 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대출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수요층들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지역과 오르지 못하는 지역, 그러니까 오르는 지역 같은 경우는 현금 유동성이 있는 분들이 원하는 상급지 쪽이 될 거고요. 오르지 못하는 지역은 결국은 이제 일반인들이 대출을 최대치 받아가지고 사야 되는 아파트 단지의 지역들이 되겠죠. 그렇게 양극화가 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다주택자를 견제하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끔 유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큰 골자인 것 같은데 다주택자들의 주담대를 제외한다 이 부작용과 함께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부작용 이 두 가지로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한번 볼게요. 일단은 1주택자들 말고는 아예 대출을 안 내주잖아요. 다주택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에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로 집을 매수를 하게 되면 기존의 대출 자체를 지금 회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갭 투자가 일단은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현금이 정말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지금 집을 추가로 매입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임대 물량 자체가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갭 투자와 이 전세 잔금을 동시에 매수자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거, 그러니까 조건부로 전세 자금 대출을 하는 거죠. 이것까지 막아버린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품이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금지를 하는 상품들이 있었는데 처음 생긴 게 아니고요. 또다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모든 은행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이거를 또 틈새 시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 갭 투자 수요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막혔다고 쳐요. 그래서 아예 전세를 끼고 매입 자체가 안 된다고 쳤을 때 그럴 경우에 그러면 신축 주택 자체는 전세가 안 낮으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 공급을 하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데 매매가 안 되는데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타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다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동시에 그러면 신축은 안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지어진 주택들 있죠. 아파트나 주택들 이런 것들만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물량들만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은 한정돼 있는데 또 수요는 증가를 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 사실상 이제 민간이 하는 뭔가 주택을 사고 파는 거는 좀 제한을 하면서 공공에서 뭔가 개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LH에서 빌라를 짓는 쪽쪽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한 거고요. 더불어가지고 공급이 계속 부족하니까 기존의 주택들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정책들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건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은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대출이 필요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현금 유동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갈 거고 또 집값이 워낙 지금 뭐 10억 이하 아파트는 찾기가 힘들잖아요. 서울의 전체가 아파트 가격이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일반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내서 이 비싼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임대주택으로 많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집값이 좀 잡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물가 상승률만큼은 계속 아파트 가격이든 뭐 주택 가격이든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내 집 마련을 못하고 계속 주택에 빌라에 임대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대요. 그러면 결론은 보면 분명히 뭐 저기나 다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또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이마저도 현금 유동성이 있는 분들만 또 진입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양극화를 더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들을 보면 계속 뭐 정책들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 좀 잡아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결국은 이후에 부작용이 계속 생기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폭락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폭등을 하든지 참 이게 우리가 10년도 요쯤에는 보면 보합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최근에 아예 폭락이나 폭등이나 아예 너무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뭔가 이제 규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 그게 좀 효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급하다 보니까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단순하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쌓여서 폭탄처럼 한 번에 이게 폭등이든 폭락이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조금 뭐 부동산 시장 가격을 좀 볼 필요도 있지만 또 이런 규제 정책에 맞춰가지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질서를 위해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뭐든지 이제 과유불급이 되면 부작용을 또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좀 정책에 맞게 현명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대표님께서 또 설명해 주셨던 오프라인 자리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이 됩니다.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61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궁금증 해결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네, 저희 애들이 이번에 결혼할 애들인데요. 신혼부부인데, 네. 3억 정도의 예산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10억 이하로 아파트를 내 집 마련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애들 부부 직장은 여의도와 시청역입니다. 예.
아파트 가격이 고점이라고 하는데 음. 사도 되는지 또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지 추천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자,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의 네, 목표입니다. 지금 네, 3억 정도 여유금 가지고 예산, 계시고 네네, 대출을 활용을 해서 네, 여의도와 시청에 어떤 아파트를 좀 보면 현명한 곳일지가 궁금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으실까요? 네네, 네. 네, 저희 그러면 대표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억 예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파트 네, 마련하실 거고 그런데 네. 이제 뭐 평수대를 뭐 최소 뭐 25평 이상만 보는 건지 아니면 좀 사이즈가 더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으신 건가요? 아, 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아, 네, 뭐, 네. 네, 꼭, 큰 평수 그만 다니고 돈에 맞춰서 평수는 선택해서 가야죠. 아, 너무 과하게 대출을 받으면 네. 또 이자 걱정도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볼게요. 네, 우리가 이게 단순하게 3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무주택자거나 아니면은 뭐 생애 최초거나 그러면 통상 대출이 담보대출이 70에서 80%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네, 이론적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통상 매매가의 한 65% 정도 나오면은 또 잘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반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KB 시세로 진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뭐 단순하게 이론적으로는 10억 정도까지 아파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는 않고 한 7억에서 8억 정도 선 정도 매매가에 되는 집의 상품을 찾으시는 게 좀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담보대출을 최대 활용을 할 건데 이자가 좀 걱정이잖아요. 그랬을 그렇죠. 때 6억 5천 선 정도 대출을 예를 들어 가지고 받는다고 쳤을 때 그러면 지금은 뭐 이율을 그냥 한 3.5%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렇게 했을 네, 때 원금이랑 이자랑 달달이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 한 250만 원 돈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따로 뭐 이렇게 좀 별도로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이제 예산에 되는 매매가 가격을 좀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 7억에서 8억 선 정도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듣다 보니까 여의도랑 시청 쪽으로 출퇴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여의도 쪽은 1호선 정도를 보시던지 아니면 1호선에서 한 번 정도 환승하는 정도 요 주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혼부부시고 결론은 나중에 뭐 자녀도 태어나실 거고 하면 거주 환경, 뭐 인프라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쪽도 너무 좋긴 하지만 당장의 거주 만족도가 우선이 돼야 되니까 저는 이제 예산에 맞춰서 신길 뉴타운이든지 아니면 뭐 광명 뉴타운 요쪽으로 좀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요쪽에 뭐 대단지 쪽에 있는 아파트들 금액에 맞춰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여기 광명 쪽으로 가볼게요. 광명은 네, 뭐 1호선 타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번 7호선으로 갈아타는 요 주변 지역을 보셔도 되고요.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광명 뉴타운부터 뭐 한주공 뉴타운 그 재건축까지 아니면 철산 뭐 재건축까지 해가지고 완성이 됐거나 아니면 진행을 하거나 이런 단계고요. 여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이제 가격 자체가 5구 타입 기준으로 보면 한 뭐 8억 전후 정도 세팅이 돼 있고 그런데 요 인근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한 뭐 이게 한 번에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한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대, 8억 초반대 정도까지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거거든요. 이쪽에 새 아파트니까 이쪽 정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주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건축이 들어가서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뭐 너무 좋기는 한데 사실상 몸테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네, 지금 주변에 이 아파트 말고 주변의 새 아파트들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 사실상 한주공 아파트를 지금 매입을 해가지고 재건축 노려보면서 뭐 추가 분담금까지 낸다고 계산을 했을 때는 그렇게 안전 마진이 높지 않아요. 그렇게 네,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몸테크 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최근에 지어진 신축급 아파트나 뭐 최근에 아예 올해 입주를 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아파트들 중에 아직 공급이 한 번에 풀려가지고 좀 가격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된 아파트들 한 8억대까지 찾을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금액이 조금 올랐다 그러면 차라리 한 4구 타입 정도도 괜찮거든요. 4구 타입도 한 22평대
50대 정도 되고 희소 가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그런데 같은 금액으로 아니면 비슷한 금액으로 사실 서울까지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경기도냐 서울이냐 했을 때는 당연히 서울로 가셔야 되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길 뉴타운 이쪽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이 왜 좋냐면요. 지금 여기는 기존에 이제 아파트 타운이 형성이 돼 있는 이쪽 일부가 있고요. 여기 밑에는 완성이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위쪽에는 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3080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15구역도 공공택지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게 여기도 전체적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아파트 타운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거든요. 이쪽에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사실상 5구 타입은 한 13억 선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입지가 좋으면 이게 그러니까 평수에 맞춰서 금액을 세팅하지 마시고요. 이 갈 수 있는 평형대를 좀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 금액에 갈 수 있는 평형대를 찾으시고 그러면 한 4구 타입 정도까지 괜찮고요.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같은 경우는 4구 타입이면 22평형이잖아요. 이런 게 한 8억대 정도가 있었고 매물이 좀 희소 가치가 있어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인근에 뭐 올해 지어진 아파트들도 한 7억 후반에서 한 8억 안쪽으로 이제 좀 찾을 수 있는 타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왜 괜찮냐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지도를 조금 이렇게 줄여서 보면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줄여서 보면 여의도로 출퇴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의도에 지금 재건축을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평당가가 한 평당 7천 정도예요. 여기가 새 아파트가 되면 당연히 이 이상은 갈 거예요. 그렇죠?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신길 뉴타운이 있는 거고요. 여의도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면 후발주자로 당연히 신길 뉴타운이 따라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길 건너면 바로 용산이 있고요. 바로 옆에 노량진 뉴타운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여기 물레역이나 요 주변에 또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다 앞으로 쾌적하게 주거 환경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바뀔 거고 밑으로 내려오면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주거타운과 업무타운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역에서 주변이 상대적으로 낙후가 돼 있는데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아파트로 변모를 하고 있는 쪽이니까 수요들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광명이나 여기 이제 신길 뉴타운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진입할 수 있으면 같은 금액으로 좀 사이즈를 줄여서라도 신길 뉴타운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호선 라인 주변에 이제 뉴타운 쪽 대단지 아파트를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도와 함께 지역별로 어떤 쪽이 좀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쪽은 좀 신축 대단지가 있으니까 수요가 많을 것이어서 이쪽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전화 연결 바로 해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지금 강서구 방화 4단지 아파트 37평 거주 중인데 네. 평수를 좀 줄여서 예. 등촌주공 아파트 쪽으로 이사를 가보려고 하는데 네. 향후 전망이 좀 어떤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추가 여유 자금이 좀 생겨서 네. 6천만 원 정도가 생기는데 예. 화곡동 일대 경매 물건 매수를 해도 될런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거주하시는 곳을 매도를 한 다음에 등촌동으로 이주를 매매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또 화곡동에 있는 경매 물건이 두 가지를 매수를 해도 될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지금 실거주로 이전을 하시는 게 좀 시세 차익을 노려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러시면 일단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주하는 아파트가 여기 방화역 쪽에 방화 4만 4단지 아파트거든요. 요거를 네네, 갈아타서 여기 지금 뭐 등촌 주공 있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하나 선택하신다는 건데 저는 네. 여기를 가실 거면 일단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꼭 이사를 가셔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위쪽에 가양동 쪽으로 한강 라인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요게 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여유 자금이 6천 정도 더 생기면 강서구 일대 경매 물건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경매 물건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경매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이 지역에
미국의 특성상 지금 뭐 신축이나 신축급의 미분양 할인되는 이런 매물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경매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그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여기를 좀 지역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사실은 기존에는 조금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미지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미지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건 사실 호재가 너무 많아요. 여기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호재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기존에는 보면 옆으로 좀 가게 되면 강서구 옆에 김포공항이 있죠. 김포공항 때문에 강서구의 전체의 한 97% 정도 97% 정도가 고도 제한으로 막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일자리도 굉장히 많고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층수가 뭐 15층 정도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고도 제한 때문에 그렇고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뭔가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든 아니면 등촌 주공을 보셨잖아요. 이 아파트든 연식이 3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성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적률도 어느 정도 뭐 200%를 다 쓴 아파트들인데 거기에 높이 제한까지 있다 보니까 더 높일 수가 없으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뭔가 할 수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더 밑에 내려오면 뭔가 저층 주거지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 층수 제한이 해지가 되고 용적률을 최대한 써야지 이게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이 나와서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던 동네가 강서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4년도 9월 달이에요. 드디어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이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김포공항을 거점 개발지로 개발을 할 예정이에요. 거점 개발지로 개발을 한다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일자리들을 더 생기게 할 거예요. 마곡지구에 10만 일자리가 있잖아요. 추가로 김포공항 쪽에 일자리를 더 생기게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후 주거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기 신도시, 뭐 예를 들어서 인천 계양이라든지 부천 대장이라든지 신도시 지정을 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뭐 이제 방안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까치산역 인근, 까치산 인근이라든지 그 뭐 이렇게 주변으로 해가지고 저층 주거지 지금 재개발까지 진행을 하려고 뭐 재개발 대상지 선정을 한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정부에서 플랜들을 보면 일자리를 만들고 주변 배후 주거지를 같이 개발하는 플랜을 가거든요. 그런 논리로 좀 접근을 하시면 강서구가 이해가 편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서구 설명을 길게 드렸었는데 결론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방화 그 4단지 방화 4단지 거기 아파트 방화역에 있는 아파트 있죠. 거기 아파트가 지금 장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30년이 넘어서 재건축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용적률을 200%를 더 썼죠.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다만 여기가 대지 지분이 그래도 커요. 상대적으로. 뭐 대형 평수들이 있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커서 차라리 요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등촌 주공을 보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등촌 주공이 용적률은 비슷한데 여기가 다 소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9호선이고 마곡지구 가깝고 한데 저는 이사를 하시는 게 결론은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이게 사업성이 좋아야 시세 차익을 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약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가양동에 있는 한강라인을 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차라리 한강타운 같은 경우는 뭐 용적률은 200%가 넘기는 한데 여기는 또 단일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 나중에 뭐 재건축이 되고 나면 향후에 한강 조망권도 나오기 때문에 위치 너무 좋고요. 바로 밑에 내려오면은 CJ 부지도 있죠. 이런 부분들 뭐 올해부터 착공 들어간다고 하니까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뒤에 아까 6천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우리가 서울 전역으로 봤을 때 사실상 1억 이하로 이제 뭐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게 공사비도 오르고 땅값도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전세는 공동주택 가격의 126%를 맞추다 보니까 가격은 떨어져서 매가랑 전세가 갭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이하로 투자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재개발의 이슈까지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고요. 그래서 경매도 너무 좋은데요. 일반인들은 경매 쉽지 않죠. 낙찰가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추가로 뭐 명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후순위로 뭐 이렇게 저당 잡혀 있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전세도 이제
또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다는 요 주변에 있죠. 요 주변 일대에 지금 뭐 최근에 지어졌거나 신축 아예 분양하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기존에 지어진 빌라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급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미분양들이 할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들어가면 조금 더 안정적인 거고 어쨌든 개발이 될 때까지는 물론 뭐 모아타운이 5년, 6년 사업이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동안에 공실 위험성도 없어야 되고 사실상 또 뭐 매매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가지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뭔가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매물보다는 요 인근의 재개발지 중에 좀 할인 분양하는, 할인 매매하는 뭐 이런 것들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등촌 주공보다는 가양동의 이제 한강 라인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경매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미분양 쪽에 할인 매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번 여기저기 또 인장을 다녀보시고 알아보신 다음에 또 좋은 판단 내려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전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 이번에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847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아버지가 2018년에 덕소 뉴타운 3구역에 전세를 끼고 4천만 원 재개발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시공사 선정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현재 거주하는 집을 세를 놓고 향후 이사갈 계획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유를 해도 될까요? 라고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덕소 뉴타운을 투자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덕소 뉴타운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라고 물어보셨고요. 덕소 뉴타운이 괜찮다면은 이사 가서 이제 거주를 하실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 것 같죠, 대표님?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네, 덕소 뉴타운을 4천만 원대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끝까지 가져가시고 거기다가 나중에 향후에 아파트 단지 되면 입주를 하시면 정말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덕소 같은 경우가 지금 이쪽이에요. 그쵸? 덕소 뉴타운이 총 9개 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중에 2개는 입주를 지금 한 거고 나머지 7개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뭐 3구역이면 아마 제가 알기로 요쯤 되는 것 같은데 3구역이 규모가 제일 크죠. 제일 크고 거의 뭐 완성이 되면 대장급 아파트가 될 것 같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야 뭐 4천에 지금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뭐 빌라 매입을 하려 그러면 여기에 한 1억 5천 이상은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미 이마저도 뭔가 시세 차익을 꾸준히 가져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시공사 선정이 끝났죠. 이제 사업체 인가 받고 그다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3구역 바로 옆에 보면 한 요 정도쯤에 2구역이 있어요. 2구역 같은 경우가 올해 10월에서 한 11월쯤에 그 일반 분양을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반 분양 가격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에 따라서 나머지 가격들의 세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좀 그렇게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어쨌든 8,600세대가 들어오는 엄청 대단지급으로 완성이 되니까 지금이야 가시면 뭔가 주차도 열악하고 동네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느낌이지만 향후에는 정말 가치가 너무 좋아질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여기에 그럼 향후 전망이 좋아질 것이냐 나빠질 것이냐는 2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입지적으로는 너무 좋은 게 미사대교 강하나 건너면 사실은 미사거든요. 그리고 강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미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평당 한 2천만 원 후반대 정도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덕소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한 1,000만 원 후반대에서 많이 가야 2천만 원 초반대 정도 세팅이 돼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물론 건축 연식의 차이도 있기는 하지만 덕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도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결론은 딱 하나예요. 교통편 때문에. 교통편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보시면 여기에 미사대교 딱
길 하나 건너면 바로 가깝잖아요. 미사랑 강동이랑 가까운데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간에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또 여기 덕소역에는 경의중앙선 하나만 지나가죠. 그리고 KTX만 지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판교나 평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예 경기도 외곽이라도 자족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든지 아니면 아예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편이 너무 좋은 지역이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덕소는 아쉬운 부분이 결론은 교통의 부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가격이 반영이 별로 안 돼 있는 이런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 앞으로 한 2035년도쯤을 시작으로 GTX 이 노선을 지금 개통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한 10년 정도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향후 전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1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뭔가 아파트들이 하나 더 완성이 돼가면서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덕소 같은 경우는 여기만 끝이 아니에요. 남양주가. 쭉 넘어가시면 여기를 필두로 우리가 뭐 왕숙 1지구, 왕숙 2지구 있죠. 그리고 별내 다산 신도시 기존에 있는 거고 양정 역세권 있고 이렇게 남양주가 전체적으로 뭔가 주거타운으로 변모를 해서 개발이 되고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향후 전망은 너무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이렇게 가격을 우리가 예상 뭐 이렇게 직접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예상은 해볼 수 있겠죠. 완성이 되게 되면 미사 아파트에 있는 가격의 버금가게는 덕소도 세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향후 가치 정말 너무 좋고 기대되는 이 한강변 라인 쪽에 아직 저평가돼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구역의 대장급 제일 큰 곳을 아주 현명하게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세는 주변에 일반 분양이 시작이 되면 그 시세에 따라서 골자가 좀 파악이 될 것 같고요. 또 시간은 조금 많이 남았지만 GTX가 개통이 된다면 교통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향후 미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어서 전화 연결 바로 또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진행하고 있는 분당의 풍림아파트 23평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저희 아파트와 성경아파트만 통합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네. 향후 전망은 괜찮을지 재건축은 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분당에 거주하고 계신데 통합 재건축을 진행이 잘 될지 그리고 전망이 좀 어떨지가 궁금하신 게 맞으실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기 신도시가 최근에 굉장히 화두죠. 지금 선도지구 지정을 코앞으로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동의율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시끌시끌한 상황인데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뭐 일기 신도시는 시간차를 두고 뭐 변형이 될 수는 있지만 재건축은 어쨌든 될 지역이고 향후 전망은 갈수록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풍림 5단지의 이쪽이에요, 그렇죠? 이쪽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다는 건데 원래 여기가 말씀하신 대로 풍선효라고 해가지고 세 개가 통합으로 재건축을 진행을 하다가 사실상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뭐 효성은 따로 하는 거고 풍림이랑 성경만 진행한다라고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재건축이 지금 당장 뭐 되냐 안 되냐 선도지구가 지금 당장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은 어쨌든 동의율이랑 그 가점을 매겨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뭐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분당은 순차적으로 재건축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노후계획 도시죠. 노후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 오히려 뭐 제가 오늘도 안 그래도 오면서 기사를 봤더니 분당에 지금 가격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떠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거면 너무 이제 좋은 호재적인 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아파트를 풀려면 사실상 일기 신도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기 신도시가 지금 현재 한 대략 한 9만 6천 가구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선도지구를 통해 가지고 새로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5만 9천 가구를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15만 5천 가구가 되는 건데요. 결론은 대략 10만에서 6만을 더 만드니까 60%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각에서는 뭔가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게 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완전 반대라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 같은 경우가 분당이 단순히 이제 신도시로만 만드는 개념이 아닙니다. 추가로 일자리를 더 만들 거예요. 기존에는 판교 이 테크노밸리를 통해 가지고
가지고 뭔가 이 수요를 흡수를 한 지역이 분당이라면 앞으로는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야탐역 쪽으로 해가지고 판교랑 연결을 해가지고 일자리들을 더 만들 거고요. 또 판교역에서부터 성남역, 여기 임해역 쪽에는 여기는 이제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 거고요.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오리역 쪽 있죠.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첨단 이 산업 단지를 조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주거타운도 만들지만 일자리도 같이 만드는, 이렇게 같이 창출되는 또 다른 자족 도시로 바뀌는 게 바로 이 분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기존에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많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뭔가 나홀로 아파트랑 대단지 아파트랑 놓고 봤을 때 어디가 가격이 더 많이 오르냐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마찬가지로 공급이 더 생긴다라는 게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뭉쳐가지고 단합해서 가격을 주도하고 끌고 가는 그 힘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요 분당을 중심으로 가쪽에 있는 그 인접 지역에 있는 나머지 수요들을 오히려 흡수시킬 수 있는 힘이 더 생길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분당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남아있는 숙제가 있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가 선도지구로 빨리 지정이 돼야 빨리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고, 법이 바뀌기 전에 뭔가 이제 또 정부가 바뀌기 전에 빨리 지정돼서 진행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통합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통합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뭐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대단지로 진행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각종 공사 인센티브라든지 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 혜택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통합 재건축을 하다가 갈라지는 이유가, 같이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감평을 같이 받잖아요. 감정평가를 받는데 내 아파트 단지만 감정평가를 좀 적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 아파트 단지에만 뭐 임대주택을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또 개인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해관계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뭔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게 진행을 하는 데가 지금 여기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단지들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조금 기다리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기 신도시는 뭐 시간 문제지 어쨌든 순차적으로 재건축은 진행이 될 것이고, 일자리 증가 외에 호재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시각에서 의견을 함께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다음 상담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8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위법 확장 있는 집이라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실거주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출 활용해서 최대 5억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지역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대표님, 어떤 지역 보면 좋을까요? 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5억 정도까지 실거주 보시는 거면 결국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예산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게 결론은 좀 진행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많이 단계가 이제 진행된 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 뭐 한강라인 쪽에, 이쪽에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가 있고요. 이쪽쯤이에요. 이쪽쯤. 그리고 암사역 근처에도 지금 뭐 이렇게 다 잘 추진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조용조용하게 모아타운 추진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뭐 그 유명한 데가 있죠. 여기 바로 밑으로 넘어오시면 여기 둔촌 주공 옆에 모아타운 추진하는 데도 있죠.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미 거의 조합 설립 임박하고 옆에 아파트 가격이 84 타입이 뭐 25억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여기 모아타운에 있는 분위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고, 다만 만약에 물건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 마진이 뭐 따놓은 당상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지역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지금 천호동 같은 경우도 여기는 초기 단계긴 한데 주민 제한 방식으로 거의 동의율이 60% 정도 육박하게 나오고 있는, 크게 반대 민원이 없는 단지거든요. 규모도 꽤 크기 때문에 이쪽
요쪽도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여기는 프리미엄이 또 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없는데 거의 이제 동의율이 이제 많이 걷어진 상태라 구역 지정까지 곧 노려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지역도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한강 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래서 실거주를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시공사 선정까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조합원 수 대비해가지고 나오는 일반 분양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곳 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 특징까지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면 좋겠네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 자리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강의는 1부와 2부 이렇게 주제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진행이 된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1번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궁금증 해결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내일 3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